얼마 전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아시아 군사 역사 수업 중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이 한 발언이 교실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오늘 한국에 상륙한다면 한국은 24시간 내에 함락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교실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은 충격과 불신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교수가 나서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의 앤더슨 교수님의 동아시아 군사 역사 수업에 앉으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제 군복을 가다듬었어요. 오늘 초청 간견자가 누군지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서 교실 안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아시아 문제를 전문으로 하고 싶었던 저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앤더슨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반짝이는 구두가 나무 바닥을 딱딱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그 뒤로는 깔끔한 파란색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따라왔는데 확실히 미군 제복은 아니었어요. 교수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히로시 다나카를 환영해 주세요. 히로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감 넘치고 약간은 건방져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가 일본의 군사에 대해 어떤 통찰을 줄지 궁금해졌어요. 앤더슨 교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현대 군사 능력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다나카 군, 일본의 입장에 대해 당신의 관점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히로시는 앞으로 나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의 군사력이 종종 과소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만약 일본군이 오늘 한국에 상륙한다면 한국은 24시간 내에 함락될 것입니다. 교실 안에 집단적인 헉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턱이 덜컥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한 거야? 저는 동급생들을 둘러봤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히로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우리의 과거 한국에서의 행동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국가를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진심인 걸까? 저는 충분히 역사를 공부해서 그 발언들이 얼마나 논란의 여지가 있고 명백히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었죠. 저는 앤더슨 교수님을 바라봤고 그가 이 상황을 즉시 중단시키길 기대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썹이 약간 올라간 것을 보았어요. 그는 손을 들어 교실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다나카 군,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수많은 강의에서 들었던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당신의 열정을 존중하지만 당신의 역사적 이해와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을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그럴까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노트북 위로 펜을 들었어요.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았거든요. 앤더슨 교수님은 교실 앞을 거닐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나카 군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의 한반도 점령은 착취와 고통으로 점철된 암흑기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현대화는 한국인들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를 했고 히로시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진정 놀라운 것은 한국이 독립을 얻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의 참화와 수십 년간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대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제적 변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교실을 돌아보며
열정이 담긴 눈빛으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가 1960년대 가나보다도 국민 1인당 소득이 적었어요. 몇십 년 만에 그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죠. 저는 완전히 몰입한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이 성공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한강의 기적은 다나카 군, 일본의 지배로부터 남은 혜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은 히로시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것은 현명한 지도력,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국 국민의 놀라운 결단력 덕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히로시를 흘끗 봤어요. 그의 초반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편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며 방 안의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히로시는 완전히 물러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그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의자가 바닥을 크게 긁는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분명히 교수님, 그가 얼굴을 붉히며 내뱉었어요. 일본의 기술적 우월성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대는 어떤 싸움에서도 한국을 쉽게 이길 것입니다.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앤더슨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놀랍게도 그는 약간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것처럼요. 아, 다나카군. 그가 스마트보드 쪽으로 움직이며 말했어요. 그 점을 언급해줘서 기쁩니다. 자, 그럼 한국의 군사 능력을 살펴볼까요? 교수님이 화면에 이미지를 띄우자 저는 이 토론이 끝나기는커녕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펜을 더욱 꽉 쥐고 한국의 진정한 힘에 대해 더 배우고 우리 과도한 자신감의 손님이 약간 겸손해지는 모습을 지켜볼 준비를 했어요. 앤더슨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자 저는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타나카 씨, 교수님이 히로시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 주제에 열정적인 건 좋습니다만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사실을 함께 살펴보죠. 그럴까요? 교수님은 교실 앞을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당신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했다고 말했죠. 앤더슨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일본의 한국 점령은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죠. 히로시가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교수님이 말하며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국이 독립한 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대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경제 변화를 이루어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더 흥분되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교수님이 두 팔을 크게 벌리며 말했어요. 1960년대의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1인당 GDP,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평균 돈이 가나보다 낮았어요. 가나는 그 당시에도 매우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였죠. 교수님은 잠시 멈춰서 그 말을 우리에게 되새기도록 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려고 했어요. 아주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힘든 나라를요. 이제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몇십 년 후로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그 가난했던 나라가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됐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모두가 아는 거대하고 성공적인 회사들이 그 나라에서 나왔죠. 이런 회사들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삼성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그게 한국에서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변화는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려요. 앤더슨 교수가 설명했어요. 한강은 한국의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강이에요.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변화가 너무 빠르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죠. 히로시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는 혼란스러운 듯 말했어요. 이건 일본이 점령 기간 동안 한 일 때문이 아닌가요? 앤더슨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흔한 오해입니다, 타나카 씨.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식민 통치에서 남겨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3가지 주요 이유 때문이었죠. 교수님은 한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첫째,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2번째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둘째, 전략적인 투자였죠. 그 나라는 교육과 기술에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이것들이 미래에 중요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3번째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정신력이에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결의가 있었어요. 저는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모두가 앤더슨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히로시도 이제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이 변화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957년에 한국의 수출액, 즉 다른 나라에 팔았던 상품의 가치는 약 2200만 달러였어요. 많이 들릴 수도 있지만 한 나라 전체로 보면 아주 적은 액수예요. 교수님이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추셨어요. 자, 2021년 한국의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맞춰보세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확신이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2021년 한국의 수출액은 64억 달러였어요. 1957년보다 2만 9천 배 이상 증가한 거죠. 교실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숫자는 너무 커서 상상하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또한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같은 분야에서는 선구자죠. 교수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우리 각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올바른 지도력, 현명한 투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경외감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함을 이룬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히로시를 바라봤어요. 그는 책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그가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는지 궁금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렸어요.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던 나라가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을 갖춘 나라로 변모하는 모습을 거의 눈앞에 보는 듯 했어요. 한국과 그 놀라운 여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수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교수님이 더 하실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의지와 성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히로시의 눈에 짜증이 쌓여가는 게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갑자기 그는 벌떡 일어나면서 의자가 바닥에 쾅 소리를 내며 밀렸어요. 그 소리에 몇몇 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하지만 교수님, 히로시는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일본의 기술적 우월성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사력은 어떠한 분쟁에서도 한국을 쉽게 압도할 겁니다.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저는 모든 학생들이 제 반응을 기다리며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심지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끼기까지 했죠. 아, 타나카군.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고 친근하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그 점을 언급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한국의 군사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는 교실 앞에 있는 스마트보드 쪽으로 걸어갔어요. 몇 번 탭하자 일련의 이미지와 도표들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은 제가 뭘 보여줄지 궁금한 듯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자, K2 블랙팬서를 보세요. 제가 매끈하고 강력해 보이는 전차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주력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사실 화력, 이동 속도, 승무원 보호 능력 면에서 일본의 열식 전차보다도 뛰어나죠. 저는 히로시를 힐끗 봤어요. 그의 눈은 커졌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그가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분명했죠. 저는 K9 썬더 자주포크고 이동식 대포, 한국의 전투기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이미지를 계속 넘겼어요. 각 사진마다 저는 이러한 무기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좋은 장비만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군인들은 북한으로부터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죠. 저는 잠시 멈춰서 이 말을 학생들이 곱씹게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죠. 여러분, 우리 역할극을 좀 해봅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여러분이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책임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최신 고급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훈련만 받은 A그룹과 약간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과 실전 경험을 가진 B그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그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실 여기저기에서 손이 번쩍 들렸어요. 저는 앞줄에 앉은 똑똑한 사라를 지목했어요. 저는 B그룹을 선택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최고의 무기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쓸모가 없으니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사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군대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잘 갖춰진 게 아니라 잘 훈련되어 있고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서 있지만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히로시를 다시 바라봤어요. 타나카군, 일본이 명확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해합니다. 일본은 강한 군대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군사력이 단순히 누가 가장 큰 총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발전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저는 히로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목소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현대전은 복잡해요. 사이버 공격, 위성 정보, 경제 전쟁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들 중 많은 부분에서 한국은 세계 선두주자입니다. 저는 히로시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그는 천천히 앉으면서 여전히 약간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제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다시 전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에 있지 않아요. 혁신하고 창조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에 있죠. 저는 스마트보드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 슬라이드에는 반짝이는 연구실, 첨단 공장, 현대적인 자동차와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번화한 도시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인터넷을 전국에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컴퓨터 칩, 전화기와 TV 화면, 배터리 제조에서 세계적인 리더예요. 현대와 기아 같은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제조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을 앞서고 있어요. 저는 다시 히로시를 바라봤어요. 타나카 군이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언급했지만 인공지능부터 로봇 공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단순히 뒤처지지 않을 뿐 아니라 종종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실은 이 말을 곱씹으며 조용해졌어요. 저는 학생들의 생각이 돌아가고 있고 관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 제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죠. 누군가의 세계관이 눈앞에서 확장되는 걸 거의 볼 수 있을 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번 수업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진정한 국가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기술 발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적응하고 혁신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요. 한국의 부상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히로시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네, 타나카군. 저는 그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교수님, 그는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한국에 대해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지 하고 생각했죠. 물론이죠. 타나카 군. 저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독서를 좀 하고 나면 이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목표는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니까요.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저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오늘의 수업은 단순한 역사 수업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가정에 도전하고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현대 세계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수업이었죠.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오늘의 토론이 미래의 일본과 한국 지도자들 간에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씨앗을 심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히로시가 교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짜증보다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히로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기어를 바꿔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마치 사실들로 가득 찬 트럭에 치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전쟁과 갈등에 대한 생각만 남긴 채 그나 클래스 전체를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 나라의 힘은 군사력만으로 측정되지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 저는 손뼉을 치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어요. 가상의 전투를 넘어가 봅시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싸울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하고 혁신하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능력에 있죠. 저는 컴퓨터로 겨뤄가 새로운 슬라이드 세트를 띄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사람들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분주한 도시 결의가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5G 네트워크를 출시한 나라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그 말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니 반짝이는 컴퓨터 칩들이 잔뜩 있었어요. 이것들은 반도체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안에 있는 뇌와 같은 존재죠. 한국은 이 작지만 아주 중요한 칩들을 만드는 데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예요. 히로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좋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가 처음 가졌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좋아요. 그럼 큰 평면 TV로 쇼를 본 적 있는 사람? 다시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휴대폰 화면이나 거실에 있는 큰 TV 화면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예요. 저는 몇 개의 슬라이드를 더 넘기며 날렵한 전기차와 거대한 배터리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계속하며 점점 더 흥분했어요. 현대와 기아 같은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혁명의 선두에 서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경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면에서 그들을 앞서가고 있죠. 잠시 멈춰서며 그 모든 것이 다가올 수 있도록 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지면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멋진 기기들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약간 낮추며 말했어요. 한국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같은 분야에서도 한계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죠. 저는 이제 곧게 앉아있는 히로시를 돌아봤어요. 그의 초기 낙담은 진정한 호기심으로 대체된 상태였어요. 히로시, 네가 아까 일본의 기술 우위를 언급했었지.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많은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 각 나라별 특허 출원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것 좀 봐요. 저는 꾸준히 상승하는 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매년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나오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은 혁신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이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면서 그들의 인식이 눈앞에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감탄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이랬던 게 아니에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끔찍한 전쟁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죠. 저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서울의 옛 흑백 사진을 띄운 다음 현대의 고층 빌딩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이 변화를 저는 두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며 이 성과의 규모를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아세요? 저는 교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천연자원을 착취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가장 큰 자원, 즉 사람들에게 투자했어요. 저는 붐비는 교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중점을 뒀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들은 모든 아이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했죠. 그들은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했어요. 연구 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며 한국의 진정한 강점의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학습과 혁신에 대한 집중이 한국이 기술과 산업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을 따라잡고 심지어 능가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휴대폰, TV,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이유예요. 그들이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이유죠. 저는 교실 앞쪽으로 돌아가 그들의 집중하는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열정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가의 진정한 힘은 단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하고 혁신하며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능력에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히로시를 향해 돌아섰어요. 히로시,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 자신의 나라, 일본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나라가 세계에 창출하고 공유한 모든 놀라운 것들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것 같지 않아? 신칸센 비디오 게임, 그리고 놀라운 음식들 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한 나라의 위대함을 측정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다시 교실 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다른 나라를 얼마나 잘 정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창조하고 얼마나 혁신하며 얼마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말이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새로운 이해가 그들의 눈에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군사력의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더 넓고 희망찬 국가의 힘에 대한 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히로시에 대해서는요? 글쎄요, 그의 세계관은 이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히로시가 제 책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이전의 허세는 사라지고 진정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변해 있었어요. 교수님, 그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저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희망이 솟아오르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이유라고 생각했죠. 단지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물론이죠, 히로시.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책을 좀 읽고 나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토론에 흥분을 안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낙관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 출신의 미래 리더들이 고정관념과 오래된 경쟁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가의 진정한 힘의 원천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국의 발전에 대한 교훈을 생각했어요.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비전과 노력, 사람들에 대한 투자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계가 기후변화부터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한국의 예에서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육, 혁신, 그리고 협력에 집중하는 법을 말이에요. 경쟁하고 싸우는 대신에. 교실을 떠나며 저는 활력이 넘쳤어요. 오늘 수업은 단지 역사나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음을 열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한 명의 학생, 한 번의 수업을 통해 우리는 더 이해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충격적인 경험을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겪은 일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가 이렇게 한국을 비난하고 있을까요?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믿기 힘든 경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는 미야자키 현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카무라 류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경보음이 평소보다 더 긴박하고 무섭게 들렸거든요. 눈을 비비며 창문으로 비틀거리듯 다가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태풍 산상가 도착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바람은 마치 화난 괴물처럼 울부짖으며 나무를 거의 반으로 꺾어버릴 정도였어요. 비는 너무 세차게 내려서 길 건너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쓰레기통, 나뭇가지, 심지어 지붕의 일부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멀리서는 전선이 끊어지면서 밝은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고 그로 인해 여러 동네가 어둠에 휩싸였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심각해. 저는 이 일을 30년이나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노란색 구조복을 입으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시험할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무거운 부츠의 끈을 묶으면서 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해왔지만 그게 충분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방수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나서자마자 강풍에 거의 날아갈 뻔했어요. 구조 트럭이 밖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트럭에 올라타니 짧은 거리였지만 이미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류,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제 파트너 아키라가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밖은 완전 아수라장이야. 마을 끝자락에서 건물이 무너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사람들이 갇혀 있어. 속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건물 붕괴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었어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걸었어요. 홍수가 난 거리들을 달리면서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비를 거의 따라잡지 못했고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야 했어요. 몇 분마다 강풍이 트럭을 때려서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심해! 아키라가 갑자기 외쳤어요. 저는 길을 가로막은 커다란 나무를 피하려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후진하며 말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대체 경로를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죠. 우리가 잃는 매분이 건물에 갇힌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달린 시간일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주택가로 우회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폭풍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돕거나 집을 준비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집들은 어둡고 조용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다들 어디 간 거지? 제가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서로를 챙기거나 물건을 고정하는 데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키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다들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뭔가가 마음에 걸렸어요. 과거의 비상 상황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기묘한 정적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침내 무너진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가라앉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4층짜리 아파트가 서 있던 자리에 이제는 부서진 콘크리트와 뒤엉킨 철근의 산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들렸어요.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거의 묻혀버린 희미한 도움 요청 소리들이. 저기 사람들이 살아있어.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움직이자. 저와 제 팀은 잔해를 향해 달려갔어요. 우리는 인생 최대의 싸움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 재난이 자연의 힘에 대한 제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까지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 몇 날 며칠 동안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제가 제 나라와 제 국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를 향해서요. 하지만 그 순간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바람이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구조 트럭이 물에 잠긴 거리들을 덜컹거리며 지나갔어요. 저는 대시보드를 꽉 붙잡고 비를 뚫고 앞을 보려고 애썼죠.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4층짜리 아파트 건물은 이제 부서진 콘크리트와 금속 더미로 변해 있었죠. 바람과 비가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움직이자. 제가 팀에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재빨리 장비를 내리고 불안정한 잔해를 살폈어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기계가 쓰기에는 너무 큰 곳에서 손으로 파헤쳤어요. 아침이 되자 12명을 구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물을 마시려고 멈췄어요. 그때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죠. 이렇게 큰 파괴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이웃도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던 거예요. 집이 무사한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급히 지나치기만 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모두의 공동체 정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사람들이 이 재난 속에서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떨쳐냈어요. 우리는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루가 지나면서 비는 계속 퍼부었어요. 옷은 다 젖어버렸고 근육은 아파왔죠. 하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끌어낼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예전에 부엌이었던 곳에 웅크리고 있는 노부부를 발견했어요. 여자는 다쳤지만 남편은 그녀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50년이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우린 이겨낼 거예요, 함께. 그들의 사랑과 강인함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웃이 왜 그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오후가 되자 더 많은 구조팀이 도착했어요. 도움이 와서 감사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과거 재난에서는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빠르게 모였었거든요. 구조한 고등학생 그룹을 구급차로 안내하던 중 그중 한 명이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구조 아저씨, 그녀가 큰 눈을 뜨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우린 모두가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버려졌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서로를 챙기는 건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요? 작년에 한국 구조팀과 함께했던 훈련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재난 시에 한국에서는 모두가 나서서 돕는다고 말했었죠. 일반 사람들도 여기 나와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할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냥 공식적인 기관들이 모든 것을 처리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죠. 밤이 되자 우리는 계속 일했어요. 비는 마침내 멈췄지만 이제 어둠이 우리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투광등을 사용하고 잔해 속에서 생명소리를 주에 깊게 들었어요. 자정쯤 희미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팀과 저는 더 이상 붕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필사적으로 파헤쳤어요. 1시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우리는 뚫고 들어갔어요. 작은 공간 안에는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감싸며 아이를 살렸어요. 우리가 그들을 끌어낼 때 그 여자는 안도감에 울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목에 뭉클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자의 용기는 놀라웠어요. 하지만 왜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의 공동체가 그녀를 찾기 위해 나서지 않았을까요? 구급대원들이 엄마와 아이를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재난을 다루는 방식에 뭔가 잘못됐어요. 단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큰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어요. 함께하는 느낌,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 주변에 파괴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히 건물만 재건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공동체 의식, 서로 돕겠다는 마음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저는 잔해를 향해 돌아서서 더 많은 생존자를 찾을 준비를 하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저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더 잘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위해 있어야 해요. 밤은 길었고 새벽은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겨낼 거고 이로부터 배울 거예요.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온몸은 잔해를 헤치고 구조 작업을 하느라 쑤셨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구조센터의 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면서도 다른 재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3년 전이었어요. 우리나라와의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 갔었죠.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서 구조 작업을 도우러 갔었어요. 그때 본 광경은 지금 일본에서 보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 차이는 마치 낮과 밤처럼 극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잘 조율된 기계처럼 함께 움직였어요. 정부 공무원, 자선단체,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았죠. 누구도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그냥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홍수가 난 거리로 걸어가면서
제 주위에서 벌어지는 벌집 같은 활동에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한쪽 모퉁이에서는 대학생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업을 빠지고 도우러 왔다고 했죠.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요.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이웃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조금 더 걸어가니 파손된 지역 사회센터 앞에 임시로 차려진 부엌이 보였어요. 뜨거운 국물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죠. 한 할머니가 큰 솥을 저으며 배고파 보이는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집이 센터 뒤편에 있었는데 홍수로 크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자기 집 걱정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를 몇 개 드러내며 웃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해요. 할머니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다른 선택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함께하는 정신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가진 게 적어도 주저없이 나누었죠.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운이 좋지 못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집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던 기업들마저 경쟁을 뒤로하고 구호 활동을 조율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분위기였어요. 주변에 파괴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희망? 아니면 결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미소도 있었죠. 청소 작업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마치 온 나라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재난에 맞서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일본에서 침대에 누워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지금 내 주변에서 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 협동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제 동료 일본인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작업했던 무너진 아파트 건물이 떠올랐어요. 한 동네 한가운데 있었는데도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고 급히 지나갔죠. 마치 눈이 마주칠까 두려운 것처럼요. 심지어 구조한 사람들조차도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왔다는 사실에 놀라는 듯했어요. 우린 모두가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한 여성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서 멀어져 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나의 일로 여기지 않게 된 걸까요? 저는 그 한국 할머니와 그녀의 뜨거운 국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밤을 가르며 제 생각을 끊었어요. 어딘가 어둠 속에서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자아성찰은 나중에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츠를 신고 다시 빛 속으로 나가면서도 두 가지 재난을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태풍이 우리 건물들을 부셔놓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이미 오래전에 부셔놓았어요.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다시 세우려면 단지 벽돌과 시멘트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의식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태풍 산사가 휩쓸고 간 지 사흘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라디오에서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한 가족이 산산태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었죠. 가슴이 뛰기 시작하며 팀원들을 모았어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은 정말 무서웠어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럽고 위험했죠. 쓰러진 나무들이 길을 여러 번 막았어요. 우리 스스로 나무를 치우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매분 매초가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들이 무사하길 기도하며 계속 생각했죠.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덕 한 면 전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여러 집을 덮쳤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 많은 진흙과 바위 밑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때 그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던 희미한 울음소리였어요. 저기 들리세요. 제가 팀원들에게 소리쳤어요. 저쪽이에요. 우린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불안정한 땅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죠. 정말 허리를 휘는 작업이었어요. 진흙은 우리 부츠를 빨아들이며 우리도 함께 잡아먹으려는 듯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팔이 아파왔고 허리는 고통을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팠습니다. 더는 삽질을 못할 것 같던 그 순간 작은 공기 주머니로 통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있었어요.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자녀가 부엌 테이블 아래에 함께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엄마는 우리가 그들을 꺼내주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찬 눈으로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그들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대부분 상처는 없어 보였어요. 기적이었죠. 우리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때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담요도, 물도,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보다가 흥분이 가라앉자 흩어져 버렸죠. 엄마는 여전히 떨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어요. 우린 모두가 우리를 잊은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공동체 정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한국에서 있었던 홍수 때를 떠올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도왔던 모습들이요. 할머니들이 낯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학생들이 수업을 취소하고 나와 잔해를 치웠던 기억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었죠. 여기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일본에서 무엇이 변해버린 걸까요? 구조된 가족이 구급체에 실리는 걸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물리적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구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의 마음과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룬 일에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지쳐있는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고생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멀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죠. 이번 재난이 우리 사회의 깊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부터 작은 친절을 실천해야 한다는 걸요. 장비를 정리하고 기지로 돌아가면서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지역사회 모임, 자원봉사그룹, 재난대비팀 등 사람들을 모으고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들 말이죠. 쉽진 않을 거예요. 변화는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구름 사이로 마침내 해가 비치는 걸 보면서 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우리는 태풍을 견뎌냈어요. 이제는 일본의 정신을 재건하는 더 큰 폭풍을 견뎌낼 때였습니다.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나 자신부터, 내 지역사회부터 한 걸음씩. 황폐해진 풍경을 지나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오늘 구조한 가족에게, 제 동료들에게, 그리고 일본 전역에 우리는 이 도전에 함께 맞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겁니다. 앞으로의 길은 멀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 길을 갈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일본의 큰 문제들에 대해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재난 중에 본 것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단순히 태풍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친구 미나미에게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미는 경제학에 대해 잘 아는 똑똑한 대학생이에요. 우리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일본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 미나미가 음료를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힘들었어. 경제는 수십 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롭고 무력감을 느껴. 전쟁 이후처럼 함께 일하지 않아. 그녀는 일본이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너무 많고, 젊은 사람들은 부족하고, 정부는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올라가거나 직업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최근에는 일본의 돈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더 비싸졌지만 사람들의 월급은 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야. 미나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나라 전체의 정신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 태풍 산상 같은 큰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단지 반응만 하지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 한국이 하는 방식과 너무 달라. 저는 더 알고 싶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미나미는 한국이 재난을 예측하기 위해 정말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모든 국민이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훈련한다고 말해줬어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재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경제를 접근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글로벌 변화에 맞추려 노력해요.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많이 겪었어. 미나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일했지. 우리 일본인들도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저는 그녀가 말한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과 일치했어요. 어쩌면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태풍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멈춘 것일지도 몰라요. 계속 얘기하면서 저는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길을 잃은 배와 같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나미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교육에 투자해야 해. 그녀가 말했어요. 단순히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해. 그녀는 또 기업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평생 같은 직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이건 좋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퍼지기 어렵게 만들기도 해.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쉽게 만들어야 해. 저는 태풍 중에 함께 일했던 구조대원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용감하고 능숙했지만 옛날 방식에 갇혀 있었어요. 만약 그들의 경험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숍 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미나미와 저는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정부를 어떻게 하면 더 개방적이고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게 만들 수 있을지 논의했어요. 이해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일본이 직면한 문제들은 마치 너무 높은 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미나미와 얘기하면서 조금의 희망이 생겼어요. 그녀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미나미가 한 말이 머리에 남았어요. 변화는 어려워. 특히 일본처럼 오래된 나라에겐 더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예전에도 변화를 겪었잖아. 전쟁 후에 우리는 나라 전체를 재건했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제 머리는 복잡했어요. 앞에 놓인 도전들은 컸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마도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쉽지 않을 거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강인함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일본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모두를 깨우는 것이 필요했어요. 별을 올려다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일본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태풍 산상가 지나간 후 저는 그냥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재난 상황에서 본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일본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우리 동네에서 모임을 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오더라도 다들 조용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제가 기뻤던 것은 저 혼자만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많은 이웃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더 배려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길이, 남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오모이야리, 상냥하고 사려 깊은 행동, 같은 옛 일본의 개념을 되살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개념들을 오늘날의 세상에 맞게 적용하고 싶어 했죠. 한국에서 본 것들이 생각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동네에 팀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이 팀들은 두 가지 일을 할 예정이었어요.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몇 달 만에 우리 마을 곳곳에 자원봉사 그룹이 생겼어요. 그들은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연습하고 안전한 장소 지도를 만들고 노인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모두가 기억해낸 것 같았어요. 서로 도울 때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일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만 집중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재난대처 훈련을 신나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아마도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서 배움을 얻고 과거에 일본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해낸다면 앞으로 닥칠 힘든 시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큰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말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서로 돕기 위해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공원에서 재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이웃인 80세 타나카 할머니가 몇몇 10대들에게 비상식량으로 주먹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으면서도 타나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쌀을 다듬는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류상, 타나카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와서 하나 먹어봐요. 이 젊은이들이 나 같은 늙은이들도 가르칠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저는 다가가서 주먹밥을 하나 집었어요. 그것은 딱 제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것처럼 완벽한 모양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면서 저는 목이 메었어요. 이 단순한 행위, 한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전통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이 마치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타나카 할머니, 제가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알다시피 나도 이 현대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목적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깨달았어요. 변화는 큰 계획이나 새로운 법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을 연결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변화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공원 곳곳에 이런 작은 장면들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대학생에게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었고, 몇몇 주부들은 마을 지도를 보며 가장 좋은 대피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늘 무뚝뚝하고 혼자 지내기로 유명한 사토씨마저 아이들에게 물 정화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재난 대비 훈련 이상의 것이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였어요. 몇 달 만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생각해봤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한 작은 마을이 하고 있는 일로 일본 전체가 변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함께 일하고 웃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태풍과 지진, 그리고 다른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맞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공원 위로 따뜻한 빛이 감돌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었죠. 오늘 뭔가가 변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커다란 무언가의 시작일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가라테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서는 다시는 러를 다른 무술 수업에 넣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태권도 도장에 밖에 서 있었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은 우연히 이웃 리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되었어요. 어느 아침에 쓰레기 수거차를 기다리며 리사의 아들 벤이 요즘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눈에 띄었거든요. 벤이 요즘 더 차분해 보이네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리사의 얼굴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몇 달 전에 태권도 수업에 등록시켰거든요. 변화가 정말 대단해요. 아이가 더 예의 바르고 집중력도 높아졌어요. 심지어 성적도 올랐어요. 작은 희망이 불꽃이 피어올랐지만 곧바로 껴버렸죠. 가라테에서 이미 교훈을 얻지 않았나요? 게다가 한국에 대해 들은 모든 이야기는 일본보다 더 엄격할 거라는 인상이었어요. 그들의 무술도 더 혹독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벤이 새로 얻은 예의 바름과 자신감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수업을 한 번 보기로 결심했어요. 도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소리치고 공격적으로 스파링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온이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우아한 동작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평화롭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김 사범님으로 소개된 인자해 보이는 사범님이 학생들 사이를 다니며 부드러운 교정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정신적인 면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였어요. 움직이기 전에 김 사범님은 짧은 명상을 이끌었어요. 내면의 평곤을 찾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죠. 수업 내내 그는 존경심에 대해 계속 언급했어요. 선생님과 어른들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경까지도요. 수업이 끝나갈 때쯤 저는 학생들이 서로와 김사범님께 절하는 모습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라테에서 봤던 강요되고 두려움에 찬 절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행복하고 존경하는 눈치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수업이 끝난 후 김사범님께 다가갔어요. 놀랍게도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차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했어요. 보니까 계속 지켜보셨더군요. 그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방금 만난 이 사람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러의 문제, 가라테에서의 실패,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동 심리학자로서 제가 얼마나 실패했다고 느끼는지까지 모두 말이죠. 김사범님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그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어요. 제가 드디어 할 말을 다 했을 때 그는 조용하지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권도에서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당신 아드님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일까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길을 잃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화풀이하는 러를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 부드럽지만 확고한 접근이 그를 다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어요. 김사범님,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제 아들을 수업에 등록시키고 싶습니다. 그날 도장을 나서면서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죠. 그때는 이 결정이 러의 삶뿐만 아니라 제 삶도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의 태권도와 한국 문화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었어요. 엄마가 태권도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예전에 가라테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에 무술 같은 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시면서 한 달 동안 해보고 그래도 싫으면 다른 걸 해보자고 약속했어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내키지는 않았어요. 첫 수업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범님인 김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항상 웃으며 저를 맞아주시고 조심스럽게 참여를 권유하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게 바뀐 건 세 번째 주였어요. 정말 어려운 발차기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해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옆에 있던 샌드백을 잇는 힘껏 차버렸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난 분명히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김사범님이 나를 혼내거나 쫓아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는 차분하게 제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힘이 아주 크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힘은 폭풍처럼 파괴적이고 더덥죠.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 동안 저는 그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그러다 서서히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사범님이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제가 그 발차기를 제대로 해낸 거예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태권도에 정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뒷마당에서 연습하고 한국 무술에 대한 책도 읽고 집에서도 네, 사범님, 감사합니다. 같은 존댓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상황이 나아졌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수업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에서도 묻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동생이 숙제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어느 저녁 엄마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는 제가 변화된 모습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정말 기분 좋았어요. 저는 태권도의 철학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즐겁게 배우고 있는지 놀라웠어요. 자연과 사람들을 존중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한 집중이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태권도를 더 잘하게 되면서 동네 다른 아이들도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아이들도 김사범님의 수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단지 태권도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국 음식, 음악, 언어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부모들이 항상 엄마에게 태권도와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는 사람들이 더 배울 수 있는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어요. 저도 어린아이들에게 태권도 동작을 시연해줄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었고 항상 문제가 생겼었죠. 이제는 마음이 차분하고 통제된 느낌이에요. 목표도 생기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즐거워요. 태권도와 한국 문화는 단순한 무술 이상으로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저 자신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도전을 맞이할 힘과 지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해요. 아들 러가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을 전체가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러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러가 문제에서 어떻게 그렇게 모범적인 아이로 바뀌었는지 나에게 계속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에서 큰 행사를 열기로 했어요. 김사범님을 초청해서 한국의 역사와 태권도의 이념에 대해 강연을 부탁했죠. 놀랍게도 간견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김사범님은 태권도의 5가지 주요 원칙, 즉 예의, 정직, 인내, 자제력, 그리고 강한 정신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 원칙들이 한국 문화의 큰 부분이며 어떻게 마음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이웃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곧 우리 작은 마을은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태권도 수업이 끝난 뒤 모일 수 있는 한국 음식점이 생겼고 금방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도서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시작되었고 우리 학교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수업도 열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좋아한 곁은 아니었어요. 문을 닫게 된 가라테 도장 주인이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한국 문화가 위험하다며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부모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말은 정말 상처가 되고 화가 났어요. 저는 태권도와 한국의 가치들이 러와 마을의 다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직접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해 공부한 배경을 살려서 무술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연구했어요. 태권도와 같은 운동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자존감을 키우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찾았어요.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큰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리더들을 초대해 솔직하게 우려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엔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침입이 싫다고 아주 강하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연구 자료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태권도가 어떻게 자녀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자신감을 가지게 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 러가 말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어했던 제 아들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모두 앞에서 태권도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분명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건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레어가 말했어요.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러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국 문화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말에 감동한 듯 보였어요. 제 아들이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고였어요. 회의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험담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더 많은 가족들이 태권도 수업에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기대에 찬 모습들이었죠. 이번 여정이 러와 우리 가족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뒷마당에서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러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아하고 자신감 넘쳤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이 뜻밖의 여정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의 힘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마을은 변화를 겪었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멋진 모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